차지철의 어머니 김여인은 마을 주막의 주모였는데 지시성을 가진 사람과 딸 셋을 낳고 이후 인근 마을 차시집으로 개가하여 차지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철의 이름 가운데 지자가 들어있는 것은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고 아버지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차지철은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에 항상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늘 외톨이로 지냅니다. 그의 동창은 당시 그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친구들과 말다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었으며 내성적이고 온순하며 선량했다. 시간이 흘러 차지철은 육사 12기 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했는데 이 시험의 실패는 그에게 더욱 깊은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과거 머리가 좋지 않다고 소문이 많았던 전두환도 합격한 육사에 떨어진 걸 보면 그 또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알려진 무식한 이미지와는 달리 공부를 꽤 잘했다고 기억하고 있죠. 하여간 육사에 떨어진 열등감 때문인지 훗날 차지철은 비육사 출신들이 모이면 반드시 찾아가 금일봉을 주는가 하며 파티도 열어주면서 격려하곤 했죠. 그리고 1961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7대와 8대 그리고 9대 총선까지 연이어 당선되며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차지철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평소 술과 담배를 일체하지 않고 하루 2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가 하며 매일 수요일 새벽에는 조그만 기도원에 올라 몇 시간씩 기도하곤 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유경수 여사는 남편에게 차지철을 차기 경호실장으로 추천합니다. 당시 소문에 따르면 유 여사는 박정희의 바람기에 질려 있었는데 신앙심이 높은 차지철을 그의 옆에 붙여놓으면 남편의 바람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1974년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자 박정희는 생전 아내의 유언에 따라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각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명분 아래 도가 넘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현역 중장과 소장을 자기 아래 경호차장으로 두었으며 비상시에는 수도경비사령부까지 지휘할 수 있게 법까지 변경합니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에 열린 경호실의 국기하강식은 그를 위한 한편의 연극이었죠. 경복궁 내 수경사 연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과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언론계 주요 인사들까지 초청됩니다. 차지철은 군악대의 우렁찬 연주에 맞춰 지휘봉을 들고 입장했고 이후 전차를 포함한 경호실의 무기가 무력을 과시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차지철이 육사에 떨어지면서 생긴 콤플렉스로 장군들과 주요 인사들을 아래에 거느리고 그들의 앞에서 굽시는거리는 것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또한 차지철은 각하를 빼놓고 나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구의 승용차도 내 차를 앞서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공신석상에서도 박정희 다음으로 1순위를 고집합니다. 물론 서열로 따지면 위에 비서실장이 있지만 그의 아나무인으로 이런 모든 의전을 뒤집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정부는 경호실을 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관들에게 대통령 결재를 받을 문서는 하루 전에 자기 방으로 갖다 놓도록 지시합니다. 차지철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일본의 명치유신 때 어느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귀퉁이에 독약을 발라놓은 일이 있었다. 즉 대통령이 문서를 만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관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통보합니다. 그렇게 각종 기밀을 파악하며 정보를 독점했고 정보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박정희에게 별도 보고합니다. 당연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둘은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에게 보고할 때에도 본인이 경호실장으로 동석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죠. 그리고 김정년 비서실장 시절에는 그의 눈치를 보며 비서실 업무에 간섭하지 못했지만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기현으로 교체되자 이제는 비서실 업무에도 대놓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이를 묵인하자 아무도 차지철을 견제할 수 없었고 눈치 보지 않고 더욱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이에 전개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차지철이 박정희 후계자를 노린다. 아니다. 이미 박정희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급기야 차지철은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부망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주장하며 공수부대 투입을 주장하기도 했죠. 결국 1979년 10월 26일 차지철은 김재규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과거 차지철은 국회의원이 되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처럼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자 이번에는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신분 상승을 노립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모의 20대 여성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명문대 출신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집안 또한 매우 훌륭했죠. 이 여인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차 의원님처럼 매력적인 남성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차지철은 이 여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하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의 지인들은 그녀에 대해 끼 있는 여자 같다며 만남을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녀와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우려대로 결혼한 지 며칠 안 되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심했고 결혼 후에도 외간 남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오곤 했죠. 결국 결혼 6달 만에 둘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차지철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죠. 각하가 빨리 재혼을 하셔야 할 텐데 큰일이야. 김재규가 각하의 비율을 맞추려고 영화배우와 탤런트를 자꾸 불러오는데 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겠어.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91년 차지철과 이혼했던 송씨는 한 언론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한 차지철의 아내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언론사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송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일보가 본인을 끼 있고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를 물사했고 차씨와의 과거 등이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의 남편과 심한 불화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학교에서 소외되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 과거 차지철의 측근들이 말한 송씨의 복잡한 남성 문제는 현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죠. 그리고 송씨는 차지철과 이혼 이후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재혼한 남편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수감되기도 했는데 차씨와의 관계는 평생 감추려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차지철은 윤모원과 재혼했고 둘 사이에는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남편이 숨진 뒤인 1981년 친정부모와 딸 3명을 데리고 오빠가 살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차지철이 숨질 당시 큰딸은 10살 남짓한 소녀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수십 년이 이른 2014년 큰딸 차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보훈처는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차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차씨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죠. 한편 차지철의 이복 동생은 유혹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난 1991년 차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도난품이 없는 것으로 모아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죠. 이복 동생 차씨는 부인과 자녀를 서울에 둔 채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 87년도부터 목공소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과거 차지철이 출세가도를 달리자 이복 형제들이 그의 덕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에 차지철은 다시 찾아오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테니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이복 형제들을 문전박대했죠. 다만 어머니에게만큼은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어머니뿐이었죠. 그는 장교 시절 새벽산에 올라갔다가 부하에게 이런 말 했다는 일화가 있죠. 내가 왜 이처럼 강해졌는지 알아? 고독을 씹으며 자랐기 때문이야. 내 인생엔 아버지도 형도 없어. 오직 어머니만이지. 그가 하늘처럼 모셨던 박정희도 어머니에 비하면 뒷전이었죠. 그는 여름휴가 때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들을 수행했는데요.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박정희는 그에게 물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차지철이 이를 바로 거부합니다. 의아해진 박정희가 그 이유를 묻자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가 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하러는 골프장 오픈 기념에 초청받아 이동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차지철은 어머니가 땡볕에서 일하시는데 놀러갈 수 없다며 그대로 차를 돌려 되돌아갔고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았었죠. 또한 김기현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편찮으신 걸 알고는 박정희에게 대신 보고하여 헬리콥터까지 지원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관련된 일만큼은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었죠. 이에 차지철의 죽음 이후 어머니 김씨는 생전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내 아들이 사람들한테 죽일 놈 소리 듣는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지극정성인 효자였어. 그리고 1981년 며느리와 손녀가 미국으로 떠나자 서울 송파구의 전세방에서 외로이 홀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아들이 남긴 재산은 사기당하면 모조리 잃게 되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생활비는 차지철과 고교 동창인 장치혁 고학그룹 회장이 지원했는데 가족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아들인 차지철 외에 지시성을 가진 3명의 딸이 있었으나 큰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2명은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1991년 거동이 불편해지자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양론에 입수하여 자원봉사자로부터 병수발을 받게 되었죠.
이후 청와대 경호실은 김 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92년도부터 매달 50만 원의 간호비를 지원합니다. 다시 시간이 흐른 2009년 101세였던 어머니 김 씨는 양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차지철의 과거 경호실 동료들이 가족들을 수소문했지만 미국에 있는 며느리는 이미 사망했고 손녀들은 오겠다는 확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은 건강 문제로 오지 못했고 오직 둘째 딸과 외손자만이 빈소에 도착하여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빈소에는 아들 밑에서 사장부를 지냈던 전두환만이 비서를 통해 화환을 보냈을 뿐 조문객의 발걸음을 뜸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평생 그리워하던 아들 옆자리에 고단한 몸을 누이게 되었죠. 차지철은 한때 엄청난 권력을 가졌으나 이후 어머니의 쓸쓸했던 노년의 모습을 보면 권력 무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실감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